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모르겠어. 에이펙 회담은 끝났잖아. 에이펙 폐막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이미 귀국했고 경주의 회의장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오히려 더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입국자 23만 명. 전례 없는 인파가 몰린 이유는 단 하나, 경주였습니다. 서울도 부산도 아닌 바로 그곳. 그리고 그날 저녁 세계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6위, 프랑스 7위, 일본 8위로 발표된 겁니다. 이 순위는 전 세계 2,000여 명의 언론인, 학생, 교수,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경제력, 기술력, 문화 영향력을 종합한 전 세계 대중들의 인식평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경주 에이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경주 에이펙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 6위 강대국으로 도약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CNN 특파원 리나 베넷이 직접 취재한 바다 위에서 작동한 한국의 기적.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하시고 댓글도 다셨다면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게이트 앞 전광판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국자 3만 명, 입국자 23만 명.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폐막 사흘 뒤인데 왜 모두 들어오고 있는 거죠? 행사가 끝난 도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 리 없었어요. 손에 쥔 뉴욕행 탑승권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입국장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인파가 끝없이 밀려들고 있었죠.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으로 가득했죠. 한 무리의 외국인 기업인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주 정말 기대된다는 영어 대화가 들렸어요. 저 멀리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안내방송이 겹쳐 흘러나왔습니다. 뭔가 놓쳤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탑승권을 접었습니다. 15년간 세계 곳곳의 국제 행사를 취재하며 쌓아온 본능이 경보를 울렸어요. 경주 APEC 정상회의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도착하자마자 정상회담 취재에 바로 투입됐고 회의장과 호텔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주라는 도시 자체를 둘러볼 여유는 없었어요. 그저 조용하고 심심한 지방 도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광경은 달랐습니다. 저는 게이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죠. 대부분 경주행이라고 하던데요. 그 순간 저는 탑승권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CNN 국제부 특파원으로 일한 지 15년째였습니다. 저는 리나 베넷, 베테랑 기자였죠. 뉴욕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데스크는 황당해했습니다. 폐막됐잖아요, 베넷. 이미 메인 기사도 나갔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죠. 폐막 사흘 뒤에 입국자가 23만 명입니다. 출국자의 8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인했어요. 숫자가 진짜네요. 계속 취재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입국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경주행 리무진 버스 탑승구로 향했어요.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리무진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23만 명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폐막된 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었죠. 경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각 관광지까지의 정확한 도보 시간, 다음 셔틀 도착 시간, 현재 혼잡도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가 3초마다 자동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보도블록 곳곳에 LED 라인이 깔려 있었습니다. 초록색 선을 따라가면 관광지, 파란색은 셔틀 정류장, 빨간색은 응급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로는 음성 안내까지 흘러나왔죠. 저는 파란 선을 따라 150m를 걸었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에 셔틀 정류장이 있었어요. 자율주행 셔틀이 표시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측면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 경로와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죠. 저는 셔틀에 올라탔어요. 좌석마다 개인 태블릿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다국어 관광 정보, 실시간 교통 상황, 긴급 연락처까지 한 화면에 모여 있었어요. 천장의 공기질 센서는 미세먼지 12마이크로그램, 이산화탄소 420ppm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범 시스템보다 정교했어요. 셔틀이 출발했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추지 않았죠.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미리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신호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터치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차량 흐름이 실시간 지도로 나타났죠. 창밖으로 가로등마다 작은 센서가 보였습니다. IoT 네트워크가 도시 전체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상점마다 붙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다국어 메뉴, 실시간 재고, 모바일 결제까지 3초 만에 처리됐죠. 한 중국인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개월 만에 이걸 다 구축했다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 준비가 아니었어요. 도시 자체가 재설계된 거였죠. 행사보다 도시를 기억한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셔틀이 시내 중심가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전히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 프랑스인 부부가 디지털 안내판 앞에서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남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항이요. 크루즈 호텔에서 묵기로 했거든요. 경주 호텔이 없어서요.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여기 셔틀 예약했어요. 40분이면 포항 항구 도착한대요. 포항, 크루즈, 호텔. 저는 그 세 단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프랑스인 부부가 떠난 뒤 저는 즉시 검색을 시작했어요. 포항 크루즈 호텔 0일만 정박.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포항 앞바다 크루즈 2척 정박, 6개월 준비 끝에 바다 위 호텔 완성. 손이 떨렸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이 정도라면 바다 위는 어떨까? 저는 호텔 예약 앱을 열었어요. 경주 시내 호텔은 모두 만실이었죠. 하지만 포항 크루즈 호텔이라는 옵션이 보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국제터미널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분이면 도착합니다. 택시는 경주 시내를 빠져나와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도시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쳐 포항 크루즈 관련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바다 위 호텔 2척 동시 운영, 6개월 준비. 단편적인 문장들만 반복될 뿐이었죠.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식,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SNS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주 호텔 예약 실패했는데 포항 크루즈 추천받았습니다. 바다에서 자는 경험 최고였어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죠. 거대한 크루즈 선체, 야간 조명, 멀리 보이는 포항 해안선. 댓글에는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크루즈 측면에 한글과 영어로 쓰인 문구가 보였어요. 영일만 환영합니다. 저는 검색창에 영일만을 입력했죠. 포항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영일만항 국제터미널. 그곳이 크루즈 정박지였어요. 질문들이 쌓여갔습니다. 호텔이 부족한데 왜 크루즈였을까? 6개월 만에 어떻게 준비했을까? 출입국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저는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크루즈 관광이라면 항구를 떠나야 하는데
정박 상태로 호텔처럼 운영한다는 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15년간 수많은 국제 행사를 취재했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어요. 35분쯤 지났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두 척의 거대한 크루즈가 보였어요. 10층 높이는 좋게 되어 보이는 선체. 새하얀 외벽에 석양빛이 반사되고 있었죠. 항구 전체가 그 두 척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호텔이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가 터미널 입구에 멈췄어요.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터미널 건물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출입국 심사대까지 공항처럼 정교하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이 실시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1번 크루즈 체크인 마이너스 어동, 2번 크루즈 체크인 마이너스 비동, 셔틀 운행 마이너스 15분. 간격 저는 안내판을 보며 걸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흐름은 빨랐죠. 한 사람당 평균 20초. 여권 스캔, 얼굴 인식 통과. 자동화된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능숙한 영어로 응대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명함을 꺼냈죠. CNN 특파원입니다. 취재 협조 가능할까요? 직원이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릴게요. 그는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2분 뒤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포항시 해양항만국장 김도연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죠? 김도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전부터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사무실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따라 터미널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창문으로 두 척의 크루즈가 더 가까이 보였습니다. 갑판 위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셔틀버스 40대가 정렬돼 대기하고 있었어요. 각 버스마다 다국어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바다에 띄웠다는 게 맞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도현이 문을 열며 대답했어요. 네. 우린 호텔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 위에 띄웠죠. 사무실 벽면에는 설계도와 일정표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항만 배치도, 선석 확보 계획, 셔틀 운행 시뮬레이션까지.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6개월의 준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듣기 시작했어요. 김도연은 벽면의 설계도를 가리켰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경주 APC 정상회의 확정 통보를 받았어요. 그날부터 계산을 시작했죠. 그는 한 장의 문서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보였어요. 예상 방문객 35만 명, 경주 숙박시설 수용 인원 8만 명, 27만 명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호텔을 짓기엔 시간이 없었어요. 6개월 안에 27만 명을 수용할 방법. 우리가 선택한 건 바다였죠. 김도연은 항만 배치도를 펼쳤습니다. 크루즈 2척, 각 3,000객실. 총 6,000객실, 1만 2천 명 수용. 나머지는 부산, 울산 분산 배치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어요. 문제는 법이었습니다. 김도현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죠. 크루즈는 출항해야 호텔 면허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박 상태로 6개월 운영? 전례가 없었습니다. 해수부, 법무부, 관세청을 설득해야 했죠. 그는 3개월치 회의록을 보여줬습니다. 47번의 회의, 126건의 문서.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감탄했어요. 간소화 출입국제도, 임시 정박 허가, 특별 통관 절차. 모든 게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죠. 6월 20일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김도연은 달력을 가리켰어요. 크루즈 입항까지 3개월. 선석 확보, 안전 시뮬레이션, 셔틀 시스템 구축.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잠은 크루즈 안에서 자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피곤하지만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9월 15일 크루즈 2척이 입항했습니다. 시뮬레이션대로 정확히 선석에 안착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에 가서 잤습니다.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척의 크루즈가 석양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호텔을 짓는 건 쉬워요. 하지만 우린 바다 위에 띄웠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에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47번의 회의, 126건의 문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던 거였죠. 저는 노트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다음은 누굴 만나야 할까요? 김도현이 전화를 들었어요. 박서윤 총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법제도를 만든 사람이죠. 4층으로 가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셔틀 버스들이 정확히 15분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CNN 리나 베넷입니다. 박서윤 총괄님을 찾아왔어요. 젊은 여성이 악수를 청했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그녀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쓰여 있었죠. 간소화 출입국 제도 설계한 저는 그 파일을 보며 다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윤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출입국 심사 평균 소요 시간 3분. 하루 2만 명이 들어온다면?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6만 분 1,000시간. 불가능한 숫자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23만 명의 인파가 떠올랐어요. 우린 20초로 줄였습니다. 박서윤이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죠. 여권 스캔, 얼굴 인식, 자동 승인. 3단계. 법무부를 설득하는데 2개월 걸렸어요. 보안은 유지하되 흐름은 끊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죠? 박서윤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 두바이 국제공항, 인천공항 T. 전 세계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분석했죠. 오류율 0.02%. 사람보다 정확했어요. 그녀는 회의록을 보여줬습니다. 3월 28일 법무부 첫 회의. 거부당했어요. 4월 12일 해수부 합동회의. 또 거부. 4월 30일 관세청까지 참여한 3자 회의. 그때 돌파구가 열렸죠. 박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5월 15일 간소화 출입국제도 초안 완성. 6월 20일 최종 승인. 그녀는 승인 문서를 펼쳤어요. 법무부, 해수부, 관세청 직인이 선명했죠. 이 문서 하나 만드는데 83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하루 2만 명이 20초 만에 통과할 수 있게 됐어요. 박서윤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의 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 시스템은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폐막 이후에도요. 23만 명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박서윤이 다른 파일을 펼쳤죠. 셔틀 40대, 기사 160명, 다국어 안내 시스템. 현장을 움직인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어요. 오세진 매니저, 지금 어디세요? CNN 기자가 만나고 싶어 해요. 전화 너머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 셔틀 대기소에 있어요. 내려오세요. 박서윤이 저를 봤어요. 가보세요. 진짜 현장은 저 아래 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생각했어요. 83일 세계 부처 하나의 문서. 시스템은 사람이 만드는 거였죠. 규칙은 흐름을 돕는 도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셔틀 40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각 버스마다 기사들이 점검 중이었죠. 한 남성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오세진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그를 따라 셔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 태블릿, 공기질 센서. 모든 게 완벽했어요. 오세진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죠.
160명 기사 전원 6개월 교육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세진은 운전석에서 태블릿을 켰습니다. 기사 160명, 평균 연령 48세. 경력은 10년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다국어 응대는 처음이었죠. 화면에 교육 일정표가 떠올랐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6개월간 매주 4시간씩 교육했어요. 영어 기본 회화, 응급 상황 대처, 문화 차이 이해까지.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5월 20일 첫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오세진이 영상을 재생했죠. 버스 40대가 동시에 출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5분 간격, 정시 운행. 첫 시도에서 12대가 지각했어요. 평균 3분씩.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도현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시는 기술이 아니라 배려의 표현이라고. 3분 지각은 승객 200명의 시간을 뺏는 거라고.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어요. 그날 이후 매일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6월, 7월, 8월. 90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오세진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셔틀이 보였어요. 정확히 오후 6시 15분. 저 버스 1초 오차도 없이 출발합니다. 90일 훈련의 결과죠. 그는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기사들의 얼굴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분들 응급처치 교육도 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기본 외상 처치까지.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거기까지? 오세진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외국인 승객 중 누군가 쓰러질 수 있잖아요. 병원까지 15분. 그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죠. 우린 운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책임지는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9월 10일 최종 점검. 오세진이 마지막 파일을 펼쳤어요. 160명 전원 테스트. 영어 회화, 응급처치, 정시 운행. 모두 통과했습니다. 9월 15일 크루즈 입항과 동시에 셔틀 운행 시작했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셔틀 한 대가 승객들을 태우고 출발했어요. 기사가 다국어 안내 방송을 시작했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기사 6개월 전엔 영어 한마디 못했어요. 지금은 농담까지 합니다. 오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시는 시스템이 아니라 배려가 만든 결과예요. 이 도시가 23만 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6개월, 160명, 매주 토요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했던 거였어요. 저는 셔틀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가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두 척의 크루즈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갑판 위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웃고 사진 찍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밤 8시 출항식이 있습니다. 오세진이 뒤에서 말했어요. 불꽃 1만 5천 발, 드론 500대. 6개월의 마무리죠. 보고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 30분.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크루즈를 올려다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완벽함. 6개월의 준비, 수백 명의 땀. 이제 그 결과를 볼 시간이었어요. 저는 터미널로 돌아가 크루즈 탑승권을 끊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바다 위에 있을 거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저는 크루즈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난간을 따라 모여 있었죠.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항 앞바다, 밤하늘. 8시 정각 첫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이어서 금색, 청색, 백색, 1만 5천 발의 불꽃이 15분간 쉬지 않고 터져 올랐죠.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아이를 안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드론 500대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빛의 점들이 모여 글자를 만들었어요. GYONGJUAPEC 2025, 이어서 THANKYOU, 그리고 마지막 SEYOUAGAIN.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불꽃이 멈췄을 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갑판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웃고 울고 포옹하는 사람들. 6개월의 준비가 이 순간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크루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항이 아니었어요. 제자리에서 180도 회전했죠. 반대편 갑판의 사람들도 불꽃을 볼 수 있게. 저는 그 섬세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끝까지 배려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어요. 보이지 않는 완벽이 세계를 설득했다 제목을 쓰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취재 대상에 감동한 건 오후 9시 불꽃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객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갑판에 남았습니다. 멀리 포항 시내의 불빛이 보였죠. 저 도시도 경주도 이 크루즈도 모두 6개월의 준비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자랑이 아니라 작동으로 답했다. 83일간의 회의, 160명의 기사 교육, 1만 5천 발의 불꽃,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고 사람 뒤에 시스템이 있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뉴욕 본사로 리포트가 날아갔어요. 시차 때문에 지금 뉴욕은 오전 8시. 곧 메인 뉴스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크루즈 객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본사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메인 송출 확정. 오늘 저녁 8시 앵커 브리핑.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저는 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김도연, 박서윤, 오세진이 함께 서 있었어요. 리포트 받습니다. 김도연이 악수를 청했죠.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해요.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셔서. 박서윤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입국자 수 32,000명. 모두 20초 안에 통과했어요. 오세진이 덧붙였죠. 셔틀 240회 운행. 지각 연건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후 3시 경주로 돌아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뉴욕 본사였죠. 베넷 큰일 났어요. US 뉴스에서 방금 발표했어요. 세계 강대국 순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6위에 올랐어요. 프랑스 7위, 일본 8위. 당신 리포트 타이밍 완벽해요. 저는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경주역으로 빨리 가주세요. 기사가 속도를 높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추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US 뉴스 세계 강대국 순위.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외교력. 한국이 6위. 경주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역 앞 카페에 앉아 리포트를 수정했어요. 같은 주 발표된 US 뉴스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은 6위에 올랐다. 프랑스, 일본을 제쳤다. 이유는 명확했다. 화려함이 아니라 작동이었다. 오후 8시 뉴욕 CNN 본사 메인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오프닝을 열었어요. 한국이 세계 강대국 6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경주와 포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리나 베넷 특파원의 리포트입니다. 화면에 제 리포트가 송출됐습니다. 인천공항 23만 명, 경주 스마트시티 인프라, 포항 크루즈 2척, 6개월의 준비, 83일의 회의, 160명의 교육, 불꽃 1만 5천 발, 드론 500대. 모든 장면이 3분 30초에 담겼어요. 앵커가 멘트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자랑이 아니라 작동으로 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완벽함, 그것이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LED 안내판, 셔틀, 디지털 시스템 모두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작동하면 세계가 봅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뉴욕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륙 직전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15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였습니다.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시스템, 배려와 실행력, 보이지 않는 완벽함이었죠.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한국, 세계 6위. 당연한 결과였다. 지금까지 감동 뉴스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